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일제와 어른들에게 억압된 아동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방정환 선생의 호 소파입니다. 소파는 잔물결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타계하기 며칠 전 부인에게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갈수록 커져 뒷날에는 큰 물결이 되어서 출렁이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비록 지금은 잔물결일 뿐이지만 후에 큰 물결을 일게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페트롤전북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진 풀뿌리 언론들의 보도 사례가 있죠. 처음엔 페트롤전북의 한 코너에서 출발해 지난해에는 보도국 뉴스의 코너로 진출했고요. 올해는 9개 지역 총국 뉴스 7까지 퍼져서 지역 시군 단위의 미디어와 저널리스트에 개방하는 KBS 뉴스룸을 빌려드립니다라는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요즘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많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뉴스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풀뿌리 언론들은 지역 밀착형 취재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미니를 대비해 나는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전하거나 단체장 대상 자체 토론회를 열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지역 주민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띄워놓은 주요 뉴스에선 볼 수 없는 소식, 풀뿌리 언론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자, 더불어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힘도 기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전해드리는 페트롤전북, 오늘은 우리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 분석해보는 페트롤전북 JJ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전주 시청자위원이자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그리고 전북의 소리의 박주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페트롤전북에 지금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두 패널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 잔물결 이 오프닝 참 우리 김노현 작가가 참 잘 쓰신 것 같은데, 박주현 대표님 글 쓰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잔물결. 예, 방송에서의 잔물결.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심오합니까? 글이라고.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게 잔물결, 이게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상대방의 그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마력을 지녔다고나 할까요? 소소하면서도 뭔가 깊은 그런 어떤 감동을 줄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냥 물결보다 잔물결을 줬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더 깊은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저수지나 천에서의 물결 보면 잔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이 이제 가장 넓은 바다, 가장 아래 바다로 내려갔을 때는 이게 이제 파도가 되는데, 그 잔잔함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 이게 아마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을 거라 보고, 지역 언론에 저희도 페트롤전북 좀 잔잔합니다만 그래도 전북의 파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니터 분석해보는 이 JJ 시간을 마련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면서 두 분의 기대 속에서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항상 뭐 좋은 내용들의 잔잔함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로 또 찾아가게 되는 이 언론 보도 모니터 시간인데, 노인들의 휴대전화로 대리투표, 이게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조작 기사화된 것들을 가지고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일명 휴대전화 대리투표 관련해서 우리 지역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주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끊임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의혹이라든지 왜곡, 심지어는 이제 그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의 그 휴대전화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것을 그 일정 기간의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 대리투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여론 그 수량에 그 휴대폰을 뭐 한 대당 뭐 5만 원씩 이렇게 주고 수거를 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장수, 임실, 순창 지역에서 폭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지 이전을 가지고 그렇죠.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간간히 이제 보도되고 폭로가 됐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장수, 임실, 순창 지역에서
지금 경선 이후에 1위 후보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2위와 여타의 순위 후보자들이 이걸 문제 제기하면서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 결과 어제죠. 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금 장수 지역은 재심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재선거를 지금 치르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임실이라든지 순창은 뭐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또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발이 나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 지역에서 최악의 어떤 여론 조작 선거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명이 예.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따가운 비판이 계속 뭐 일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러한 그 녹취록이 담긴 것까지 중앙당의 지금 재심 어떤 위원회에 제출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그 경찰에 수사라든지 조사 의뢰를 또 해놓고 있어서 예. 이 파장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 참 뭐 경선이 곧 본선이 민주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경쟁 이후에 이제 구체적 방식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우리 쪽의 모습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주아 처장님, 네. 이런 때 바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임실, 순창, 장수 지역에서 일부 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 기간 중에 지역 노인을 상대로 해서 대리 투표, 이제 대리 여론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예. 인구수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여론조사의 일정 지지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작은 지역에서 특히 왜곡 조작에 좀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이뤄지고 있고요. 예. 실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단순 의혹 제기만 보도할 게 아니고 실체가 무엇인지 좀 한 걸음 더 들어간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민들을 이게 단순히 폭로적이고 이런 사건의 외피만을 다루는 이런 보도들 말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렇죠. 정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지역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보도들은 지역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역을 고민해왔던 이런 언론사가 기재들의 문제 의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 구조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도가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왜곡 조작에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손주아 처장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후보들의 대진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각 언론마다 후보 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텐데 대부분 뭐 저희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론조사를 자체 하진 않고 업체에 이제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여론 조작이다라고 하는 의혹, 따가운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이유가 지금 여론조사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진데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실시하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아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장 그 예비 후보가 브로커 실태를 폭로하고 사퇴한 이후에 선거 브로커단의 암약 실태가 지금 여론 조작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제보, 폭로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언론사들이 지금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한가?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막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많은 초점을 가한다라고 나름대로 발표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라든지 과학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극복하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그 지금 준칙, 지금 가령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의 선거 기간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를 하고 여기에 준칙을 따라야 되는 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가령 기본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금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최초 공표 보도하고 인용 공표 보도할 때 언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준칙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의뢰자라든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조사 지역 그리고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의 크기
그리고 피조사 선정 방법, 가령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시 그 사실이라든지 사용 비율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답률이라든지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그리고 표본 오차하고 질문 내용까지 사실 자세하게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간혹 보면 이것을 생략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그 지적을 받거나 그 심의 보도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조사 의뢰할 때 조사 의뢰자가 누구인가 다른 언론기관이 인용 보도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유가 과연 그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갈 만한 여론조사인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사 기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값싼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언론사가 비용이 많으니까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값싼 여론조사가 아니라 믿을 만한 어떤 신뢰 있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간혹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권자들은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의 질을 검증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겠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자협회 보도 준칙에도 바로 이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 준칙이 있네요. 손주혜 차장님. 네, 이제 보도 준칙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언론노조나 뭐 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자 준칙들을 좀 만들었었고요. 전북민언련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제 준칙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준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 기준 준칙이 있었고요.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이제 보도를 어떻게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준칙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1등 1위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보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정한 보도 준칙이 있었고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뭐 어떻게 로케이션을 돌려야 된다든지 후보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질문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까 가중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여론조사 준칙들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배포했었던 경우들이 있었고요. 많이 기존에 비해서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아까 뭐 오차 범위 안에서 뭐 1위를 했다거나 2위를 했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좀 상당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이제 심의위원회의 그런 과정들과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면 아예 공표 자체가 되지 않는 지금 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 세부 사항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태료를 물고 있고 징역의 이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보도 자체, 공표 자체에 대해서는 이 기준들을 어느 정도 이제 지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왜곡과 그 진행하는 그 배경에서의 왜곡을 이제 어떻게 이거를 고쳐나갈 것인지 방지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역사회에서의 같이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 이 여론조사 중요합니다. 역시 도민들께서 여론조사 왜곡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또 여론조사 보도를 볼 때 조금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대상은 몇 명으로 했는지 응답률 보셔야 되고 또 오차 범위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4월 28일 날에 이제 전국에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여가지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니터 이제 발족, 민언련 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족을 좀 진행을 했고요. 우리 삶을 결정짓는 2022년 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보드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발족 선언문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선언 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미디어 환경도 달라지고 뉴스가 이제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이야기가 언론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좀 문제 의식을 좀 드러냈고요.
지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제대로 알기가 정말 어려운 아직도 현실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내 삶의 문제를 결정짓는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모른 채 좀 살아가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그동안 우리는 지방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군지 그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왔던 부분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민원련 감시단이 언론의 공정한 선거 보도는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 언론의 보도를 좀 감시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발족 선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님 이 민원연의 언론 감시단을 통해 하는 기대 이번만큼 좀 잘 하실 거라 봅니다. 또 잘 해오셨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지난달 28일 날 아마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손주아 처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아마 참석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서울 민원연과 함께 전국 민원연이 함께 선거보도 준칙, 지방 선거보도 준칙과 함께 지방 선거보도 감시단을 지금 발족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저도 주의 깊게 보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토론회라든지 선거 공약이라든지 지나고 나면 늘 좀 허술하고 미비했지 않냐. 뭐 이런 또 우리 나름대로 했던 지적, 뭐 자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번 그 모니터 감시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민원연에서도 이 세 가지 관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8가지 지금 크게 지금 테마를 설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제 공약 중심의 어떤 선거 여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공약이 제대로 팩트 체킹화되고 있는가. 예. 일부 신문들 또는 방송들은 뭐 속보 경쟁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공약을 그대로 알리는 데 급급하지 그 공약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또 재탕 삼탕은 아닌지 이런 걸 좀 필터링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바람은 많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따가운 어떤 비판 쓴소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연에서는 이러한 감시에 좀 중점을 아마 둘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좀 뒀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 지금 각 언론들이 물론 이제 뭐 단독으로 해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요즘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간혹 보면은 단독으로 실시해서 보도 발표하는 이런 여론조사 이거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은 또 어디이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지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시가 됐는지 공표가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허위사실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 KBS 우리 전주총국에서 심층 토론 시간에 전북 교육감 후보들을 놓고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펼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들 또 유권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안에서 그 시간에 논란이 공박이 오고 갔던 그런 그 허위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그 방송이 끝나고 그냥 묻히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른 뭐 언론사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정확히 검증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때 과연 언론들이 서로 공조하고 연대해서 토론회 이후에 어떤 반향이 일어나고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어떤 여론의 움직임이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좀 체킹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페트롤전북 하멘커원더 시간에 방송될 내용인데요. 제가 김제 시민의 신문을 다녀왔는데 홍성근 국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김제 시장 후보자들 6번을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인터뷰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층 토론회 교육감 토론회를 보셨는데 박지원 대표님 더 많은 토론회가 유일하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 후보자들 면면을 찾아보는 노력 이외에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역시 토론회가 핵심일 텐데 풀뿌리 언론에서 이렇게 자기 시군 단위 기초단체장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살펴봐주는 모습에 사실 뭐 저희 KBS가 메이저의 전북 안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야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풀뿌리 언론 다뤘고 그 이후에 KBS 세븐 뉴스에서 풀뿌리 언론 K가 자리를 잡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총국에서 뉴스를 빌려드립니다. 뉴스룸을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이제 공조해야 되는 그런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까? 손준 차장님. 그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풀뿌리 K 같은 경우에 각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작은 주간 신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좋은 콘텐츠를 각 지역에서 이제 그 보도된 것들을 풀뿌리 K라는 이제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그 보도에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조명해야 되거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심층 취재를 한다거나 지역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뿌리 K를 통해서 지역 방송사와 지역 신문사, 지역 주간 신문사들의 이런 협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사회를 좀 더 바꾸는 이런 언론 보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박주현 대표님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 KBS 페트롤 전북이 낳은 참 하나의 그 빅 이벤트 상품인데 풀뿌리 그 언론 뭐 목소리 들어보기 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달 시작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TV로 옮겨가면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제 풀뿌리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풀뿌리 언론 중에서도 참 언론의 정도를 가는 이러한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역 시청자들이 과거에 그 페트롤 전북에서 들어봤던 그런 지역 신문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방금 소개했던 그 김제 시민의 신문의 경우도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에서 언론의 정도를 걷는 이런 언론으로 정평이 나 있고 뭐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인터뷰 또는 토론회를 계속 주관해서 실시해오는 이런 점들이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 차별성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지금 페트롤 전북에서 발굴해낸 큰 어떤 성과 아닌가 나름대로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칭찬 듣기 위해서 드린 질문은 아니었는데 예. 칭찬을 드린 느낌, 기분은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청각장애인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후보자별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손주아 차장님.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뭐 혼자서 하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네.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많은 지자체장의 브리핑이나 그다음에 뉴스 이제 저녁 뉴스에서 수어 통역사가 나와서 뉴스를 이제 통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을 그렇죠. 건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9시 뉴스에서 수어 통역사분들이 나와서 이 뉴스를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예. 그동안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막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이 자막으로 해서 전달을 하는 게 청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중심으로 뉴스를 전달을 하기보다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익 증진을 좀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같은 그다음에 산불 같은 이런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공영방송사에 대해 더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 알 권리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어 통역사를 토론회에서 좀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선거방송 토론회를 살펴보면 한 분이 다수의 후보자와 사회자의 발언들을 다 통역을 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화면에서 작은 비율로 이제 좀 이렇게 맞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후보자별로 수어 통역사를 좀 배치를 해주고 좀 통역사의 이제 모습들을 좀 화면에서 좀 편집을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좀 많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대선에서 이거를 좀 시도를 했던 이제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수어 통역사를 후보자별로 배치해서 통역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복지TV라는 곳에서 이거를 좀 유튜브 콘텐츠로 실시간으로 연계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송들을 좀 하고 있으면서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증진하는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예.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도 민원련과 그 미디어센터 같이 해서 수어통역사 협회와 같이 해가지고 도지사 토론회하고 교육감 토론회를 저희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후보자별로 수어통역사분들을 배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자, 장애인 유권자분들이 선거 때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좀 뭐 접근성. 자, 이런 가운데 박주현 대표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이슈 커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본인도 뇌성마비 1급이면서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기사를 쓰는 이영광 기자 인터뷰를 주목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용광 기자는 아마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도
아직 하지 않았나요? 예, 소개는 많이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예. 저도 소개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이영광 기자 하면은 뭐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뭐 신체가 뭐 불편한 이런 장애인,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뭐 그런 기자인데 어떤 활동을 하기에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얘기하면 전주에서 매일 그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는 매일 아침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 여의도라든지 강남에 그 유명한 언론인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두세 건씩 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하루에 일상화된 그 일과여서 저도 그 활동 내역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4명에서 5명의 그 인터뷰를 꾸준히 하고 인터뷰가 이제 한 달에 평균 한 25건 정도 되고 그동안에 한 1000여 명의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뭐 유명한 정치인, 언론인, 뭐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오마이뉴스에 지난 3월 23일 현재 1,370여 건의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기사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기사로서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조건을 갖출 때 채택이 되는데 1,370여 건의 기사가 그동안에 인터뷰 기사로만 이렇게 올려졌다라고 하는 거. 뭐 요즘에 이제 전북의 소리에서도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뭐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인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열심히 이렇게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난번에 어떤 우리가 장애인의 날에 어떤 모범적인 이런 삶을 사는 이런 행태 아닌가 해서 이제 또 본인이 또 인터뷰를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어찌됐건 전라북도 지역의 이러한 어떤 그 장애인의 활동상이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표본상이 뭐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재 처장님. 장애인과 더불어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현실이죠. 네, 지난번에 전국 장애인 차별 협회 연대에서 휠체어 투쟁을 했을 때 그때 언론인권센터에서 논평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목의 논평이었는데 이런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성 발언이 터져 나오는 것에는 커뮤니티 글과 정치인 발언 옮기기에 급급했던 한국 언론의 책임이 일부 존재했던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었는데요. 많은 보도 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해서 스피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목받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좋은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좀 보도 취지를 좀 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전북의 소리의 박주현 대표 그리고 전북 민원연의 손주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